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문재인 대통령.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강력한 대일 메시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을 통해 평화 경제를 실현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결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발 정계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상황인 만큼 백색국가 배제 이야기 먼저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또 주재를 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일정을 다 비웠지만 수석보좌관 회의를 했고 지난번에 임시국무회했던 발언을 넘어서 거듭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을 했는데요. 어제 수석보좌관에 있었던 발언 주요 내용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큽니다.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 어제 오후에 있었던 수석보좌관 회의 대통령이 모두 발언 들으셨습니다. 계속되는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이 이번 상황은 어쨌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정부로 기록이 될 거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그동안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데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간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주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시작된 이 싸움은 우리가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평화 경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 그다음에 국내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타개해 나간다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삼성 이재용 회장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걸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한글로 보도가 되는데 대통령의 어저께 수보회의 그 이전에 이제 발표되자마자 말씀하신 것 그리고 7월 25일 아마 기억하는데 그때 수보회의 때 그 길로 이 문제를 극복하자라고 얘기했던 맥락으로 놓고 보면 일본의 도발, 경제 침략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단합된 힘으로 대응해 나가자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주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을 기회로 해서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뭔가 대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가 많이 담겨있던 것 같습니다. 예. 원론적으로 옳은 말이고 그 이전부터 역대 정부나 또 국민들이 늘 추구해왔던 목표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국면이 됐는데 뾰족한 해법이 없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정부에서 내놓는 것도 당장에 무슨 이제 도움이 되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중기적인, 장기적인 그런 해법이기 때문에 목마른 기업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결국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외교적인 해결은 처음에는 우리가 거부를 했고 지금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도 미국이 또 거부하고 있어가지고 쌍방이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론을 이제 결집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메시지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이 안 되는 당장 해결책이 뒷받침이 안 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메시지는 강해지고 또 현실하고 좀 괴리되는 원론적으로는 옳지만은 현실에서 이제 붕 뜨는 그런 메시지로 점점 가고 있는데 그게 또 국내에서 또 정쟁도 또 유발하고 여야 간에
원론적으로는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런 메시지들이 서로 쌍방간의 대결과 국내 내부의 대결과 갈등을 유발해가지고 국력이 손실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그런 메시지에서 청와대에서 그런 메시지를 선도하는 청와대에서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하고 또 현실성 있는 메시지를 해법을 담아서 했으면 싶은데 어제는 급기야 뭐 또 남북 경협 이야기까지 나와버려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뭐 그 대통령 하신 말씀이 맞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엉뚱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서 이제는 말로서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외교적 해법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경제적인 해법도 보다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짜내는데 좀 더 골몰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좀 반론을 좀 펴야 될 것 같은데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께서 어저께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경제 전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폭넓은 경제 정책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추경에 이은 내년 예산 편성부터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가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 갈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신남방, 북방 정책을 통해서 수출입을 다변화를 꾀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이미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5년 안에 100대 핵심 그런 전략 품목에 대한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미 구체적인 안을 다 내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엊그저께 이미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는데 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않았냐고 얘기하는데요. 예. 외교적 해법을 내놓자는 얘기는 신세국주의다라고 얘기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한일 정상회담을 해서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만나는 사람은 일본입니다. 자꾸 책임을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돌리는 것은 아베 정부를 도와주는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그거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IT 또 4차 산업혁명 대책으로 이미 계속 내온 겁니다. 그걸 다시 반복한 것뿐이고 새롭게 제시한 게 또 아니고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책은 내놓았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다는 게 아니고 당장 기업들 또 우리 국민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였고 그런 대책들은 이미 다 이야기를 했고 뭐 며칠 전에도 아마 정부가 계속 이야기해온 방향이고 그 문제는 그나마도 대책은 그런 정책은 이야기하면서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규제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조차도 그런 정책조차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좀 짚어주셨던 그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의 언급이 어제 대통령 그 발언에 있었습니다. 남북 평화 경제 실현 때는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현실과 좀 괴리감이 있는 발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은 북한의 지금 최근 미사일 실험 발사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는 지속돼야 되고 평화 경제를 통해서 내수 시장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것은 끝까지 가야 될 것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늘 사안이 발생하면 문을 닫고 그다음에 대화를 단절시키고 정상 간의 회담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더구나 대통령께서 평화 경제를 강조한 것은 평화가 경제다라는 점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의해서 이 미사일 실험이 있다 하더라도 평화 경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자라는 것은 원칙적이고 원론적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북유럽 순방하실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같은 맥락으로 해서 그렇죠. 일관된 맥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어떻게 조 의원님은? 제가 볼 때는 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시중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저히 대통령 하신 말씀이라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주장부터 해가지고 엉뚱한 말씀이다. 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그때 남북 경협 또 평화 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20년, 30년이 걸릴 사안을 지금 당장 화급한 이 국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주장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죠. 그게 되면 좋죠. 그리고 역대 정부들도 이명박 정부도 그런 경제를 추진해 왔는데 그러려면 기본이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핵 문제 해결이 돼야 제재가 풀리고 제재가 풀려야 남북 경협이 되는 것인데 북한 핵 문제 요지부동의 상황이고
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유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북한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제 도약이 남북 경제 도약이 이루어지려면 자유 시장 경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북한이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김일성 세습 왕조를 내놓아야 되는 그 결단인데 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고 설령 그까지 다 가정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남북 단일 경제가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20년 최소한 20년 30년이 걸립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나았던 서독 그리고 북한보다도 몇 배 나았던 동독이 합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는데 지금 30년 걸린 상황이 알겠습니다. 생각한다면은 그걸 비전으로 내놓는다는 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참 시중에서 참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 여당과 야당이 내놓는 해법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좀 강경한 대응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도 그렇고 또 도쿄를 포함해서 여행 금지 구역을 좀 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최재성 의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조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좀 외교적 해법을 더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먼저 한국당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외교적 해법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베와 만나서 통 큰 협상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군력 외교를 하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G20를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일본이 걷어찬 거고요. 그다음에 특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사법부의 판단에 비롯된 이 강제징용 문제를 인한 배상 문제는 그거대로 풀고 그다음에 이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그 외교와 경제를 분리시켜내자라는 그런 요구를 지금 일본이 대단히 오래전부터 준비된 그런 기조 아래서 제2의 경제 침략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교적으로 풀라는 얘기는 아베 정권이 요구하는 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 관광 얘기를 하는 것은 최근에 도쿄 방사선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가 더 초과 검출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염두에 두고 나온 얘기다라고 봐야 되지 이것이 무슨 강경한 입장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일본이 일본과 우리가 공존 공영의 입장에 서서 지금 국가 대 국가로서 외교와 경제 문제를 풀어왔는데 최근에 일본은 외교 문제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풀고 있는 것이고 경제 침략을 통해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스탠스에서 조금 변화를 꾀하는 것은 지극히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차분히 검토를 하고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다라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당연히 정치권의 의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 부분이 일본 측에서 보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 저런 카드를 그냥 실현 가능성 일단 차치하고더라도 이렇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시는지 여행 금지랄지 나왔던 여행 금지는 제가 이제 보도를 보니까 방사선 양이 4배 이상 검출됐다는 거는 이제 특정 환경 운동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검출해가지고 주장했던 거더라고요. 당국에서 발표한 거는 그대로 일단 보도에 따르면 토양 검출로 그대로고 대기 검출이 아니라 만약에 그 정도면은 우리가 여행 제재를 결정하기 전에 일본 정부 내부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을 소개시키든지 뭘 이래 해야 되고 우리도 자제가 아니라 금지 아예 가지 말라고 금지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는 건데 그런 사안을 놓고 집권당의 경제대책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대결 구도로 가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소미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일 정부 교 협정 같은 경우에도 이 협정에서 주고받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이제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인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그 대상이 일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정보를 주는 입장입니다.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1차적인 표적이 우리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10개를 주고 1개를 받더라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북한 핵 미사일이 주적이 우리가 아니고 주표적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비껴 있고 일본이 주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 줌으로써 우리가 그쪽을 도와준다는 이런 인식의 바탕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현실하고도 안 맞지만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우리 정부가 이 안에 대해서 어제 국방장관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꼭 그걸 파기하겠다는 것보다는 미국 이 협정이 맺어진 그 경위가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독려해가지고 권유해가지고 우리가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사태에 개입해가지고 중재를 해서 좀 풀어주라. 특히 일본을 좀 설득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라는 그런 메시지로서 이걸 던진다고 보는 것인데 실제로 할 가능성은 저는 실제로 그래 하게 되면 미국도 사실은 이 협정을 주도한 미국 입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나올지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기 때문에 실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던지는데도 미국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협정이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 문제에 자기들이 중재로 나설 뜻은 없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고민스럽다고 봅니다. 뭐 사실 그런저런 방법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의 한국당에서도 계속 좀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현 의원님 말씀하신 걸 보면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서 협상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절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은 구령 외교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처음에는 일본이 먼저 대화를 요구를 했었죠. 우리 65년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의 그 3조 1항 2항 3항에 근거해가지고 협정 내용에 대해서 서로 나중에 사후에 서로 이견이 생길 경우에 그 해법을 미리 그때 다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안부 협정 우리 문재인 정부 들었자마자 파기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그 일본 기업의 그 배상 판결 내리고 했을 때 이제 65년 청구권 협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측에 먼저 대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2항에 근거해가지고 그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의를 했는데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3항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이 제3국 조정위원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도 우리는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에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일본은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셔틀을 내려버린 상황이어서 쌍방이다. 누가 먼저고 나중을 굳이 따지기 전에 결국 쌍방이 다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대화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쌍방이 다 문을 열고 나와야죠. 대화를 해야죠. 근데 자꾸 이게 국가 간의 청구권이 끝났기 때문에 개인 소송도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심각한 오류고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의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국민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이게 정파적으로 이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고요. 사실관계를 오인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아니고요.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그걸 통해서 해결된 것과 해결 안 돼서 남아있는 건 우리가 다시 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 안 되고 남아있는 게 뭐냐라고 그 민관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이 당시 이해찬 총리고 그 위원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는데 여기서 결론 내린 게 나머지는 다 해결됐는데 해결 안 된 게 3개다. 살린 그 교포 문제 그리고 원폭 피해자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이 3개 해결 안 됐다. 이거는 65년 그 청구권 협상에서 그 청구 배상이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노력을 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중에 3개 중에 하나를 해결한 겁니다.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에 그 합의로 해결했고 나머지 살린 교포 문제하고 원폭 피해자 문제 남아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렇게 결정한 거는 한국당이 아니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 민관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은 이명박 정부 아니고 2016년은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만들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박근혜 정부인데 그 얘기를 굳이 안 하려고 한 겁니다. 자꾸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니까 문제를 제기해서 물타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백색 국가 여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제 있었던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정해소동 얘기 잠깐 하고 다른 주제 짧게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한국당 박맹우 의원, 정몽두 국방부 장관과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사건건 북한을 대변한다. 박맹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경두 장관이 이례적으로 취소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여기 한국당 간사 백승주 간사가 사과를 했나요? 그래가지고
돼가지고 좀 무마는 됐습니다만 어제 그 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좀 궁색한 상황이 되면 윽박지르고요. 그러니까 장관들을 윽박지르고 또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야당의 일각에서는 색깔론이나 종북몰이하고 또 안 되면 북한을 대변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튀는 발언을 통해서 이제 언론에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 내용은 밑도 끝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군을 통할하는 국방부 장관을 모독한 것뿐만 아니라 군 전체를 모독한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북한을 대변했다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그긴 곧 그 대통령을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 대변이다 얘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그런 소위 말도 안 되는 색깔몰이의 연장선이라고 보고요. 좀 이 장관을 불러서 상임위를 열었으면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해서 진행돼야지 뭐 북한을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대화하는 방식에서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봅니다. 뭐 단어 선택이 부적절했다 이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취지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대변 이제 한국당의 박명호 의원은 북한 대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른미래당의 김중로 의원 군 출신 김중로 의원은 정경두 장관이 바보 돼버렸다. 바보란 표현까지 썼을 정도로 여야 할 것 없이 여야는 아니지만 야당이 전체적으로 이 정경두 장관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깊고 그렇게 된 데는 그 이전에 그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정 장관이 남북 간의 북한의 책임을 이야기 안 하고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발언을 했다든가 또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남북이 잘 되려고 하면 미래를 보고 가자고 하면은 북한 입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고 그리고 6.25가 김일성의 그 전쟁 범죄가 맞으냐 아니냐라고 질문했는데 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동안에 사실은 정경두 장관 본인이 지금 임기 1년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한 1년 그 중간에 한 8개월 사이에 10번을 사과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장관 해임 결의안도 지금 2번째 지금 제출돼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정부 내에서도 정 장관은 교체 대상으로 해놓고 후임을 물색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일 관계 이렇게 돼서 전쟁 중에 장소 안 바꾼다고 해서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 장관도 이미 하면 잘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막 그냥 그전에는 그 조심스럽게 됐는데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국방장관이 이야기했다는 데 사실 문제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그런 야당 의원의 주장이 그럼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바보라는 표현이 잘 됐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정도껏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국방부 장관이 경계태세를 제대로 못한 일선의 장병들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안 하면은 경질하고 해임안을 내는데 사과를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사 합의를 해놓고 북한이 엄청난 위반을 했는데 정부와 군 당국이 제대로 경고한 적이 없다. 그래서 북한을 대변한다. 이 궤변에 대해서 그럼 옹호하는 거라고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론 국방부 장관을 흔들어서 대통령의 그런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을 흔드는 것에 지렛대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국방부 장관을 공격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북한을 대변한다 또는 바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보고요. 정치인들이 이러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에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하나만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야당발 정계 개편과 있어서 좀 지금 야당 내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서로 겨우이 이제 뭐 분당 위기까지 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어제 두 당 모두 약간 좀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당 앞으로의 진로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당 다 공통점이 내부적으로 사실상 이혼 별거 상황이고 또 그 중심에 현직 당대표의 거취 문제가 놓여 있고 그게 공통점인데 바른미래당도 안철수 유승민계는 보수 통합을 하고 싶어 하고 또 국민의당 중에서 이제 그 안철수계가 아닌 분들은 또 그 호남 진보 통합을 하고 싶어 하고 이미 이 내년 선거는 그렇게 치러야 된다는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세력은
대화를 통해서 모양 좋게 합의 이혼을 하고 싶은데 중간에 당대표가 계셔가지고 이분은 당 끝까지 가야 된다 하고 니들 싫어서 헤어지면 헤어지도 좋지만 그 뭐 내가 못 말리겠지만 고가는 열쇠는 두고 가라 이렇게 되니까 이 당사자 간의 대화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손 대표의 거취만 정리되면은 아마 그런 이제 뭐 분당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모양 좋게 헤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걸려 있고 그래서 내상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은 뭐 투닥투닥 싸우고 깨지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민주평화당도 동영의 당 대표가 처음에는 신당 창당을 이제 반대했다가 이제 고문들의 중재안을 통해서 신당 창당에는 동의하는데 상당준비위원회를 그 당권파 대표, 비당권파 대표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신당파 쪽에서 그 거부하고 신당 추진위원회는 좋지만은 전제 조건이 당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안 물러나고는 그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해법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야당 쪽 움직임에 대해서. 참 더운데 더 덥게 만든 일들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목불인견이죠. 지도부를 구성했으면 총선 때까지 그것을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 뒤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도부를 흔들고 결국은 그 이합집산을 사롭게 한다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벌써 한 6개월, 7개월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추석 앞두면 손학규 대표 지지율 10% 안 되면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이미 한 바 있기 때문에 곧 물러나셔야 되는 것 같고 정동영 대표도 사실은 저희 당에 있을 때 이런 걸 많은 경험이 저희는 있는데요. 본인이 아마 저희 당에서 했던 것을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울 수는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빠른 시간 안에 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만나는 것을 통해서 정치권이 더 이상 희화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국회의원, 조희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